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정연희님의 매화골 머슴입니다. 이 작품은 공과대학 졸업 후 반도체 회사에서 건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을 떠나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남자와 암에 걸렸지만 현대의학을 거부하고 죽음을 꾀하는 채 자연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마주하고 있는 매화골 여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들의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매화골 머슴 정연희. 청로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양반댁 청상 가부에게 허락된 죽부인의 대칭 있지요. 큰 기침으로 사람을 부리던 양반의 한여름 잠자리에서 양반의 품에 들어 더위를 식혀주던 죽부인이야 지금도 건성 드못 눈에 뜨이지만 청상이 쓰던 청로라는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죽부인은 여자들에게는 금기된 물건이었습니다. 한여름밤 잠자리에서 열기를 식혀주는 죽공예품, 속이 크게 비어 있을수록 안고 자는 사람에게는 바람의 양감을 안겨주는 기이한 물건입지요. 양반들에게는 열기를 식혀주는 물건이었지만 청상에게는 잃어버린 낭군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던 물건이 아니었겠는지. 바깥 세상을 넘겨다볼 수 없었던 청상에게 청로라는 이름을 붙여 여름에 죽부인을 안겨주던 시댁 어른의 마음씨를 고맙다해 해야 할 일인지 청로, 젊고 풋풋한 머슴, 푸르고 싱싱한 머슴, 그래 대나무로 얼기설기 엮은 죽부인을 안겨주면서 옛다 싱싱한 머슴, 청청한 하인 한 놈 끼고 자거라 하는 뜻이었을까요? 청상의 품에 안겨있던 청로라면 한숨에 절고 눈물에 익은 그것이 남의 눈에 띄는 자리에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섬진강 하구에서부터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정월대보름 지불놀이를 하던 언덕밭둑은 불 지나간 자리가 거뭇거뭇했다. 안개가 아니면 오늘 밤 숨은 날 달도 제법 밝은 빛으로 청청하겠다. 그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제철국집 앞에 차를 세웠다. 아직 이른 저녁 시간이어서인가 밥집에는 주인조차 보이지 않았다. 밥 안 팔아요? 소리치자 그제서야 낯익은 아주머니가 뒤뚱거리며 바쁜 걸음으로 나왔다. 뚱뚱한 몸집이 숨차 보였다. 아저씨 오셨소? 이번에는 꽤 오랜만인 것 같네. 지난 것으로 제첩 한 그릇 뜰까?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덜그덕거렸다. 뽀얀 국물을 뜨자 마주 앉았던 아주머니가 횡하니 일어나 반 넘어 남아있는 소주병을 들고 왔다. 내가 안주로 보이는가? 그는 속으로 피식 웃고 부지런히 밥을 떠넣었다. 아주머니는 그의 생각을 읽기나 한 듯 소주잔에 술을 치며 말문을 열었다. 내가 35세 서방 앞세우고 올챙이 새끼 같은 자식 5이나 먹이고 가르치고 하다 보이 늘은 게 술뿌이요. 밥장시하면서 이래저래 술 마시다 보이 하루도 술 없이는 못 살게 됐어.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 사는 게 하도 고달픈데 자식들이 어머니 속을 알겠나. 딸 자식들은 어머니 술 마신다고 질색하고 창피하다 캐쌓고 그래 어느 때는 퍼져앉아 목을 놓어. 그러면 그제서야 딸들이 달라들어 그만 한 덩어리가 되어 떼우름이 나는 게요. 떼우름 벌써 여러 번 들은 소리다. 남편을 코 술로 달래던 육신에 술살이 올라서 저리 뚱뚱해졌는가. 떼우름이 터지는 현장이 눈에 선하다. 하지만 그네들은 아마 그렇게 떼우름을 울면서 그 힘으로 살았겠다. 한 덩어리가 되어 목을 놓고 울 때 그 울음이 삶의 길을 터주었을 것이다. 목 놓아 울 수만 있다면 그 울음으로 삶의 깊고 깊은 시름이나 서러움을 녹일 수 있겠거니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달픈 길을 걸어갔겠지. 그는 때우르 아주머니 신세 타령을 언제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준다. 아주머니는 술을 권하는 일도 별로 없다. 안주를 드는 일도 없었다. 아이고, 점심을 안 잡섰는갑다. 시장했던 모양이지. 소주 한 잔 할까? 배가 고플 때 한 잔은 소화제인기라. 오늘은 웬일인지 술을 다 권하네. 그는 말없이 잔을 받았다. 그 사내가 몸붙이고 있는 부산 달맞이 고개의 찻집일은 시도 때도 없이 일이 많아서 점심을 설칠 때가 있다. 오늘도 관광객이며 젊은 연인들이 몰려들어 북새를 놓는 바람에 점심을 건넜다. 그는 술잔의 술을 아주 조금씩 목에 넘겼다. 술을 입에 댔다 하면 속에서 한없이 술을 끌어들이는 체질을 몰래 두려워하기 시작한 지 몇 년째던가. 아저씨는 여기 사람 같지 않은데 어딜 그리 다니시는가? 머슴 살러 갑니도. 아이고, 지금도 머슴 부리는 집이 있는강? 집주인이 부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살러 갑니다. 때우름 아주머니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얼굴로 다시 물었다. 머슴이라 하면 일을 해야 할 낀데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오? 꽃 따는 일을 하지요. 배고픔을 면한 그는 다리를 뻗고 앉아 한가하게 대답했다. 꽃을 따다이? 꽃을 따다이? 꽃 따는 머슴도 있는강? 무슨 꽃을 따는데? 매화요. 매화라? 매화를 따서 뭘 할 낀데? 화차를 만들지요. 화차라? 꽃으로 만든 차라는 뜻이지요. 아이고, 우리나라 녹차가 얼마나 좋고 이 지리산 천지가 녹차밭이구마는 화차는 무슨 화차? 벨난 사람들이 벨나게 살짝 하는 세상이니 이멋 저멋 다 부려보고 살겠다 하는 기지. 다 팔자 좋은 사람들 이야기라. 안 그런겨? 그래, 매화꽃차라는 게 있기는 있는갑지에. 주인 아지매의 사설을 들으며 그는 공연히 실없는 말을 했는가 잠깐 씁쓸한 느낌에 빠졌다. 아주머니는 소주병에 남은 술을 아까운 듯이 따르며 다시 물었다. 그래, 세경은 뭘로 줍디까? 세경이요? 그는 웃었다. 내가 받은 세경은 이 땅에서는 비밀이지요. 왜 웃소? 세경이 형편없지에. 그래가지고 입에 풀칠을 어찌하겠나. 아저씨도 마누라 자식들이 다 있겠구마는. 마누라도 자식도 다 가버리고 없소. 아주머니는 알겠다는 듯이 혼자 고개를 주걱거리다가 잔술을 한 입에 털어놓고는 탄식조로 말했다. 꽃이나 따라 다니는 남편을 믿을 수 있었겠나? 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이. 아이고, 겉은 멀쩡하게 생겼구마는. 돈을 벌어다 줘야 살림을 할 게 아이가. 꽃을 따는 머슴이라 하는 게 참말이요? 그는 대꾸를 그만두었다. 제첩국 한 그릇에 소주까지 한잔하고 나니 노곤했다. 아주머니는 때에 절은 오동나무 목침을 끌어다 주며 선심을 썼다. 바쁠 것 없으면 한숨 눈 붙이고 가이소. 그는 바쁜 듯 일어서려다가 주저앉았다. 1분 1초를 앞당겨야 한다는 초조감이 가슴을 치받는가 하면 그렇게 서둘다가 무엇인가를 그르칠 것 같은 불길함이 그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그는 달려나갈 듯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 그러다가 또 일어섰다. 어째 뭘 잊어버리고 온 사람 같소? 앉아서 한숨 쉬고 가든가 일어나서 가든가 할 일이지. 왜 그리 자불안석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급할수록 한숨 자고 가는 게 좋을 것이요. 아주머니가 나간 뒤에 그는 오동나무 목침을 베고 쓰러졌다. 1년 동안이 꿈결인가 아니면 천년처럼 멀었던가. 한 해의 하두가 청노였다. 한 여주인을 만나기 위하여 속을 깎아내고 또 깎아내어 텅 빈 죽제품이 되기 위하여
버리고 또 버리던 한 해였다. 점이고 또 점여서 더는 얇아질 수 없을 만큼 점여내던 한 해였다. 그런데 그 1년을 그렇게 천년처럼 보내놓고 왜 이제 와서 바로 문턱에 이르러 그 문을 두드리기가 이렇게도 두려운 것인가? 차마 선뜻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이 심정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 주인에게 가기 위하여 한 해를 천년처럼 살다가 이제 문턱에 이르러 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누워서 꿈인 듯 생시인 듯 지나간 해에 다녀갔던 매화골을 보았다. 매화골, 이름만으로는 안전할 것 같았지만 해발 600이 넘는 비둘기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의 구제분 골짜기는 골이 깊고 가파랐다. 그 옛날 보릿고개 넘기기가 저승길 갔던 시절에 집채보다 더 큰 험악한 바위돌이 겹겹이 널려있던 골짜기를 바위를 껴안은 채 논을 구고 밭을 갈아 농사라고 지어먹던 골짜기. 가파른 층층논에 층층밭이었으니 수학이라야 입에 풀칠하기도 급하게 만들던 악상 골짜기였다. 그렇던 골짜기 지금은 매화동산이 되었다. 한 세대 전에 강 건너 섬진마을에 청매실 농원이 일구어지면서 지리산 끝자락에 꽃구름이 내려앉듯 각 양안이 매화로 뒤덮였다. 매화골 400고지에 매실농원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은 저 지난해 매화가 꽃을 피울 무렵이었다. 악산이어도 이름이 매화골이니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름만 듣고도 가슴이 설레었는데 그날 그 가파른 골짜기로 차를 몰고 올라가다가 하마터면 골짜기 아래로 차를 꼬라박을 뻔했다. 꽃구름도 꽃구름이었지만 골짜기 가득 향기 운무가 되어 있는 매양에 차라리 눈앞이 캄캄했다. 산세를 따라 낸 길이어서 가파른 언덕길은 외길인데다가 이리 휘어지고 저리 휘어져 자칫 핸들을 놓치기라도 하면 방향을 잃고 굴러떨어질 형세였다. 길가에도 매화, 논이 있던 자리에도 매화, 밭두렁이에도 매화, 손바닥만한 마당에도 매화였다. 매화 향기에 어질어질해지면서 그리 무겁던 육신이 녹아 형체가 지워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아,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때 그는 그 매화골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무엇인가 그에게 찾아올 것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 스스로에게도 비웃음감이었다. 남매를 데리고 떠나버린 아내에 대해서는 미움도 그리움도 없었다. 아내가 떠난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공과대학을 나온 뒤에 반도체 회사에서 잘 나가던 과장 자리를 걷어차고 나왔을 때 부모나 다른 가족들까지도 그가 무슨 눈이 번쩍 뜰 벤처기업 하나쯤 차릴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가도 그저 아무런 대책 없이 대금이나 불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물론 형제들까지 미친놈이라 내던지고 고개를 돌렸다. 처음에는 여자가 생긴 것이냐? 아이고 대책 없는 놈, 얼빠진 놈. 모두들 한결같이 붕괴하고 야단들을 했으나 제3자의 붕괴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 울고불고 하던 아내도 무엇을 눈치채었는지 비교적 담담하게 보따리를 챙겼다. 그는 알몸으로 쫓겨났다. 아니, 아내의 선택에 밀려나 보니 거기 자유가 미명처럼 눈뜨고 있었다.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것이 없었다. 자유가 눈뜨고 있었다 해서 딱히 자유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더는 허덕거릴 힘이 없었던 것뿐이다. 처음에는 톱니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넘더리가 나서 그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하던 주변 사람들이 모두들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들은 그가 대금에 홀려서 그런다고 지레짐작으로 수군거렸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딱히 싫은 것도 아니었고 누가 미울 것도 없었다. 자식이 둘이나 생겼지만 애탄게탄 악을탁을 할 일이 없었다. 그는 버림을 받은 것도 스스로 누구를 버린 것도 아니었다. 업장의 무게 때문에 저절로 밀리고 떨어져 나온 것뿐이다. 기이한 것은 무슨 근거가 남아있거나 미련이 남았거나
의욕을 만들기 위한 유예 기간을 필요로 한 것도 아니건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끊어져 소멸되지도 않았다. 달맞이 고개 찻집, 연못의 주인을 알고 지낸 것은 5년 전, 대금을 배울 무렵 국악사랑 모임에서였다. 아쟁을 배우고 있던 연못 주인은 30대 중반의 이혼녀, 몸이 풍만했다. 남자에게 찻집 일을 도와달라며 일자리를 제의한 것은 남자 편의 아내가 떠난 것을 알게 된 뒤였다. 사내 종업원이 된 그가 요구한 조건은 대금을 배울 시간을 허락받는 것뿐이었다. 시간이 가면서 찻집 주인의 여체는 당연한 순서처럼 그에게 흘러들어왔다. 배고플 때 밥 찾아 먹듯 목마를 것도 없었다. 꿈도 없었다. 남자는 부지런했다. 대금을 배우러 다니는 일 외에 홀로 훨훨 등산을 하는 일이나 산행 중에 덜어 산막에서 며칠씩 묵는 일 외에 찻집을 떠나는 일도 없었다. 먹고 자는 일, 때때로 엄습하는 성욕까지도 걸리는 것 없이 처리가 되는 삶. 대금을 배우러 다니고 대금을 불고 싶을 때 마음 놓고 불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되고 마음에 닿는 산이 있으면 오르고 대처로 돌아오기 싫으면 산막에서 묵을 수 있었으니 망고에 없는 자유인이었다. 누구인가 눈여겨보면 나쁜 놈, 일시 틀림없는 삶이었다. 나쁜 놈이란 나밖에 모르는 나만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나뿐인 놈을 나쁜 놈이라 한다지. 그러니 그는 자신이 그럴 수 없을 만큼 나쁜 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둘도 없는 나쁜 놈. 실로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없을 것이다. 나쁜 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살아가면서 슬픔을 산처럼 쌓게 된다 하여도 그것이 육신의 일인지 영혼의 영역인지 더는 나아지거나 달라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것은 억장 무너지는 슬픔이었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 슬픔을 젖대로 불면 떨어지려나 했다. 그래서 불고 불고 또 불었다. 그러나 젖대구멍에서 나는 소리는 허공을 칠 뿐 육신은 천근무게로 막막하기만 했다. 어디서 무엇에 부딪혀 멍이 들었는지 무엇을 하다가 찢기고 해졌는지 그의 육신은 연유를 모르는 누추한 짐이 되어 날로 무게만 더해갔다. 연못과 살을 썩는 밤이면 여체가 타오르는 불길에 전신이 녹아질 것 같았지만 새벽이 되면 너절한 육신에 넉마를 걷어준 듯 몸도 마음도 천근이었다. 육신 어디에 젖대구멍처럼 구멍 뚫어져 피리 불듯 육신의 허망함을 바람소리로 불어낼 날이 있을까. 그것만이 그가 아직 살아가야 할 삶의 근거였다. 꽃차를 만들면 어떨까? 매화꽃차 말이에요. 꽃으로 차를? 매화가 갓 피어날 때 꽃몽우리를 따서 말리면 그 향기가 대단할걸요. 정치를 알만한 차 손님이면 홀딱 반할걸. 연못이 아까운 비밀을 맛보이듯 그렇게 몇 마디 던졌었다. 연못의 생김새만으로는 기민한 것과는 상관없어 보였으나 장사수완이랄까 타고난 감각이 남다른 데가 있어 이따금 기발한 것들을 물어내고는 했다. 사내가 매화골을 찾게 된 것은 그런 연유였다. 그리고 연못은 남자를 보내면서 의미 있는 토를 달았다. 매화골 맨 위터에는 어느 보살이 홀로 살고 있다는데 그는 그를 한 번 보면 잊지 못하게 만드는 이상한 흡입력을 지니고 있답디다. 이름도 향기롭습디다. 열연화 보살이던가. 번명이 화려해서 오래전에 들은 이름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네. 꽃구름 산속에서 유발 상자가 되어 수행한다는 소문입디다. 그 말을 듣던 순간 남자의 가슴에 갑작스러운 아픔과 같은 두근거림이 왔다. 연못은 남자의 느낌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여자는 짓궂게 웃었다. 아이고, 눈빛이 다 생기를 띄우네. 하지만 너무 덤비지 말아요. 보살의 나이 60이 다 되었답니다. 나도 한번 그 골짜기에 들렸다가 먼 발치로 본 일이 있기는 하지만 사연이 간단치 않은 여인이겠지요.
아닌 게 아니라 찻집 주인 연못이 끼얹은 찬물은 그를 질리게 만들었다. 열연화, 열연화, 연꽃, 연꽃을 닮은 보살. 그런데 60이 다 되었다. 작년 매화골을 처음 찾아갈 때 그는 막연한 꽃향기와 막연한 이름 열연화를 안개를 더듬듯 그렇게 더듬어갔다. 해질녘이었다. 구제봉 깊은 곳 가득 고여있던 향기, 건너편 백운산 등성이를 넘던 해도 향기에 붙잡힌 듯 취해 있었다. 산골 드문드문 옹기종기 몸붙여 있는 마을이 향기를 흩을세라 죽은 듯 엎드려 있었다. 누가 뿌린 꽃이었을까? 하늘에서 내린 꽃비가 땅에 뿌리 내리고 하늘 인연을 놓지 않는 그리움으로 향기를 지어 머물렀는가? 사백고지 자동차가 숨이 차서 쿨룩거리고 더는 못 올라가겠다고 소리치듯 하는 지점에 이르렀어도 받아온 약도는 목적지인 집을 보여주지 않았다. 굽이굽이 몇 굽이를 더 치어 올라가니 멀리 먹빛 기와지붕 한 자락이 꽃구름 위에 떠있지 않은가. 하마터면 핸들을 놓칠 뻔했다. 숨찬 언덕이기도 했거니와 차마 틈이 파듯 마구 달려들 수가 없어 집이 올려다 보이는 길가에 차를 세웠다. 길보다 얕은 자리에서 매화는 꽃바다를 이루었다. 그는 꽃구름 꽃바다 위를 둥둥 떠서 흘러가듯 걸어갔다. 발치에 웅덩이가 있었는가. 지난해 살다간 묵은 갈대 뿌리 밑에서 벌써 눈을 뜬 두꺼비 비벼대는 소리가 물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벌써 겨울을 견딘 목숨, 힘들다 않고 다시 새봄을 살아보겠다고 저희끼리 숨결을 고르고 있구나. 울타리도 없고 경계도 보이지 않는 길 어귀에 고식한 매화 한 그루가 객을 맞듯 꽃구름을 이고 있었다. 비경에 숨어들듯 숨소리는 저절로 안으로 말려들었다. 사람이 살고 있을까? 인적을 만날 길이 없을 것만 같았다. 먹빛 기와집이 아직 삭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집이 지어진 지는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았다. 치를 비켜간 기둥이며 석가래의 소나무도 소량을 그대로 머금고 있었다. 결이 삭지 않은 새집, 마당이 들어서니 건너편 백운산을 병풍처럼 둘러친 발치에 섬진강 한 자락이 수은빛을 띄우고 있었다. 누가 오셨습니까? 문안문이 열리며 텟돌로 내려서는 사람. 주인이로구나. 저교, 향기, 구제봉 산정기의 화신 같은.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을 뿐. 부산 연못 찻집에서 오셨습니까? 사내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합장했다. 조금 늦으셨군요. 들어오시지요. 집주인이 깃강목 옷자락에서 녹차향이 나는가 싶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차탁 위에 동백 한 송이 꽂혀 있고 매화꽃잎 떠있는 식힌 그릇에서도 향기가 피어올랐다. 눈을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다. 귀 밑에 서리가 내렸으나 맑은 피부에 훤칠한 이마가 나이를 짐작할 수 없게 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어서였을까. 마치도 녹차향을 피부 속에 간직한 듯 푸른기가 어린 얼굴이 오히려 범접을 금하고 있었다. 귓강목, 치마저고리도 그 빛깔이었다. 아, 열연화 보살이었지. 녹차에 매화꽃 한 송이 찻잔을 가슴께로 올리니 향기가 뇌수로 아니 갈증에 시달리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다. 찻잔을 입에 대니 한 모금이 목 울대를 울리며 눈물을 밀어냈다. 찻잔으로 눈물 한 방울이 굴러 떨어졌다. 천연 염색에도 관심을 가지셨다고요. 이분은 어디서 그런 소문까지 들었을까?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몰래 공부를 할까 합니다. 대금은 어디까지 가셨는가요? 저때 밖으로 소리가 나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나친 겸손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혹시 마음이 내키면 한국조 들려주시렵니까? 그는 몸을 훔칫 떨 만큼 놀랐다. 이 집 주인은 사람하고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쩌자고 대금을 불라 하는가. 마음을 대담하게 다스리며 잠깐 눈을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다.
방금 그런 요청을 한 사람 같지 않게 눈빛이 고요했다.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위엄과 뜻밖의 따뜻함이 번져왔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승용차를 세워둔 기레까지 내려갔다. 백운산에 걸려있던 해가 분홍빛 잔명을 멀리까지 물들이며 봉우리 뒤로 넘어갔다. 차에서 대금 상자를 드러내는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 번도 만져본 일이 없는 물건처럼 생소했다. 이걸 어떻게 들이내어 입에 댄다는 말인가. 방석에 정자하고 젖대를 꺼내 입으로 가져갔다. 손놀림도 내 것이 아니고 입술에서 바람도 일지 않았다. 아니, 전신이 갑자기 마른 고목처럼 물기가 빠진 듯 숨도 쉬어지지 않았다. 언제 이 육신이 들숨과 날숨을 쉬어본 일이 있을까 아득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을 깎은 듯이 앉아 있었던가. 주인이 입을 열었다. 내가 사람이 고약한가 봅니다. 젖대가 바람을 마다하는군요. 그저 작은 곡조 한 장단 들을까 했건만 힘이 들면 다음날 듣기로 하지요. 부드러운 목소리, 매화꽃잎이 지듯 시름에 젖은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 흔들림을 따라 바람이 일고 젖대에서는 대숲을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이 소리를 내었다. 산조, 주인은 북장단 대신에 손으로 차탁을 두드렸다. 가락이 걸맞고 그 나직한 몸짓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곡조를 끝내었을 때 주인은 눈을 감은 채였다. 그리고 한참 만에 눈을 뜨며 입을 열었다. 다인이라 했지요. 내가 입고 있는 이 광목이 무슨 물을 먹었을 것 같은가요? 사내는 다시 얼어붙었다. 처음 보았을 때 주인이 입고 있는 깃광목의 색이 깃광목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광목이 머금은 물이 무슨 물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 엷은 황토물일 것 같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황토물 깊은 바닥에 풀빛이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옷감에 들인 물감은 이야기하면서 왜 다인인가를 물었을까? 무슨 선문답처럼. 차하고 관련이 있는 걸까? 차하고 친히 지낸다니 우전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내는 눈부신 듯 설레는 듯 미처 입을 열지 못한다. 주인이 대신하듯 말했다. 엷고 순해서 퍽 좋아합니다. 애련하지요. 그리고 눈을 감을 듯 말 듯 여인은 미소를 머금고 입을 열었다. 지금 그 대금 소리, 우전차 한 모금 마신 듯 하네요. 주인은 눈을 떠 나그네를 바라보며 빙긋 웃는 듯 하더니 말을 이었다. 숙달이나 기교를 굳이 따내려고 하지 말 일이지요. 그냥 한 세상을 젖대에 실어 바람처럼 불면서 가면 그뿐이지요. 누구에게 들려줄 것이며 누구를 위하여 숙달에 이르겠습니까? 나는 우전차를 광목에 먹이면 어떤 빛깔이 될까 궁금하여 광목에다 우전차를 먹여보았지요. 이 옷은 우전차물을 먹은 광목이지요. 우전차로 광목물을 먹이다니 황토빛깔 그 깊은 곳에 풀빛이 스며 있던 것은 우전차의 숨결이었구나. 주인은 또 한 번 잠깐 웃는 듯 했다. 우전차를 닮은 대금 소리를 들으며 내 몸이 오랜만에 생기를 얻은 듯 했습니다. 우전차 물을 먹은 광목옷이 날개처럼 움적거리던 걸 알아볼 수 있던가요? 부끄럽습니다. 다음에 다시 허락하신다면 매화골만을 위한 연주를 하겠습니다. 꽃차를 만들려고 오셨으니 꽃을 따시지요. 날이 아주 어둡기 전에. 그는 매화밭으로 내려섰다. 꽃구름이 어둠을 들이쉬며 짙은 암양을 서리서리 감기 시작했다. 어지러뜨려 눈을 감으면 육신이 잿날개처럼 거울거울 날아갈 것만 같았다. 주인이 뒤따랐다. 매화꽃 그늘 아래 서 있는 주인은 그대로가 한 그룹 꽃나무였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엄지손만한 가위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나뭇가지 끝과 줄기가 뻗쳐 올라간 가지 아래쪽을 숨죽여 들여다보았다. 아직 다 열리지 않은 화판을 드러내지 않은 꽃망울에다
숨지겨 가위를 들이댔다. 그렇게 따낸 꽃을 모시를 깔고 덮개를 만든 바구니에 담았다. 꽃 하나, 한숨 한 번, 꽃 둘, 한숨 두 번. 꽃을 따는 동안 날이 어두웠다. 꽃을 따는 일에 열중하면서 그는 주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 너무 늦기 시작했지요. 내일 아침에 더 하지 그래요. 뜻밖의 향기를 타고 들려오는 주인의 말. 어둠 속을 부유하는 향기와 함께 주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허락해 주시렵니까? 그러면 하산했다가 아침에 올라오겠습니다. 나그네가 머물 만한 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먹는 대로 저녁을 함께 해도 좋다면 나는 저녁을 차릴 테니 손님일랑 손님 방에다 군부를 떼세요.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곳에서 하룻밤 머물러도 된다는 말인가? 그가 떠나기 전 찻집 여인은 매화골 주인에 대하여 잔소리처럼 많은 말을 했다. 그분 앞에서는 숨도 크게 쉬지 말아요. 말을 삼가고 신발도 반듯하게 벗어놓고 특히 꽃차를 만들 매화꽃을 딸 때 거칠게 굴면 당장 쫓겨날걸요. 거기서 재워주는 일은 꿈도 꿀 수도 없으니 적당히 꽃을 따내면 어둡기 전에 하산하라고요. 워낙 내리막길이 가파라서 초행에는 아무리 담찬 사람이라도 아찔아찔할 테니까 술 같은 거 마실 생각은 아예 접으시고 아셨습니까? 그 누구도 이 집에서 머무는 일은 없다더니 그는 주인의 뒤를 따라 마당으로 올라섰다. 손님이 주무실 방의 군불 아궁이는 이쪽입니다. 객사는 뒤터에 있었다. 방 한 칸뿐. 주인은 나그네에게 방을 보여주고 깊은 아궁이 위에 덮여있는 덮개를 열었다. 아궁이 옆에는 지난 가을에 전지를 한 듯한 매화 가지가 꽤 굵은 것에서부터 장가지까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소시계를 찾아 아궁이 깊숙이 불을 지폈다. 나무들은 불길을 길길이 올리면서 훨훨 잘도 타들어갔다. 불길 속의 주인의 모습이 백자의 조상처럼 떠돌았다. 1천도가 넘는 불길 속에서 다듬어진 백자처럼 뜨거움을 견뎌낸 듯한 모습의 주인. 오늘 밤을 이곳에서 묵는다. 너무나도 뜻밖의 횡재처럼 느껴졌으면서 그 사실은 기이하게도 가슴이 뻐근한 아픔으로 머물렀다. 일말의 두려움과 함께. 식탁은 간소한 절간 음식이었다. 잡곡이 섞인 현미밥 한 공기, 호박 고자리와 무가 섞인 된장찌개, 냉이 무침과 참나물의 몇 장의 김이 전부였다. 밥을 먹는 동안 주인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그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던 사이처럼 스스럼 없이 밥이 넘어갔다. 밥상을 물리고 차를 들 때 주인이 빙긋 웃으며 물었다. 아마 이곳에 오기 전에 내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왔겠지요. 그리고 이 집에서는 손님이 자고 가는 일이 없다는 말도 들었겠지요. 나그네는 대답 대신 그냥 웃었다. 웃는 얼굴을 바라보던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히 혼자 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어찌 들으면 그것은 입소리가 아니라 천연한 장단처럼 들렸다. 청노일세. 청노라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어이가 목에 걸리듯 그의 생각에 고리를 걸었다. 주인은 자기만이 아는 장단에 흥을 돋우듯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정색을 하고 물었다. 그런 금기를 깨고 손님에게 군부를 떼게 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시오? 그저 오늘의 제 분복이겠지요. 나는 아까 꽃차를 만들기 위해서 꽃을 따는 한 사람의 손놀림과 몸짓을 지켜보았지요. 주인은 말을 끊었다가 한참 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 오래간만에 만난 행복이었어요. 아니, 매화꽃 하구의 인연 이후 처음 만난 행복이었지요. 남자는 뜻하지 않은 수줍음으로 얼굴을 붉혔다. 그 숱한 꽃송이 중에 단 한 송이, 그 한 송이 앞에
마치도 전신을 꿇어 기도하듯 따내는 몸놀림에 가슴이 떨렸지요. 몸은 꽃을 따고 있었지만 영혼이 우주를 향하여 옷에 투지하는 것을 보았지요. 꽃을 따는 손님의 움직임은 우주의 들숨과 날숨이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겸손이었지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해질녘에 꽃을 따셨으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꽃을 따는 모습은 어떠할까 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묻겠어요. 그렇게 작은 가위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나그네는 낯을 붉히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간신히 운을 떼었다. 그저 생각이 깊어서라기보다 꽃을 따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손으로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보통 가위를 들고 꽃을 딴다는 생각만 해도 그 우악스러움이 강도 같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계면쩍게 웃다가 말을 이었다. 한동안 고심을 하다가 여자들이 쓰는 아주 작은 가위를 생각해냈을 뿐입니다. 아름다움이란 피사체 자신이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발견하는 눈,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동작이 그때 그 시간의 아름다움이었다면 그 시간은 이미 흘러갔고 저는 이렇게 다소 둔한 인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주인은 찻잔을 입에 대고 혀끝으로 차를 더듬듯 잠잠하게 눈을 내리뜨고 있다가 차 한 모금을 넘겼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생각이 남아 움직임이거나 한번 지은 것이 지워지는 일이란 없는 법이지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이라 합디다만 굳이 부처님의 세계가 아니더라도 태어남의 이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던가요? 의식이거나 무의식이거나 인간의 숨결과 함께 지냈던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그네는 문득 앉은 자세를 고쳤다.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온 한 생이 두려움으로 오그라들었다. 삶의 엄숙성이 그런 것이었던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손님 방은 반듯하고 정결했다. 유리로 된 완자 창문에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 달빛 속에 매화 한 가지가 탁자 위를 지키고 있었다. 광목 호청이 선뜻하게 느껴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청로, 무슨 뜻일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왜 그 뜻에 대해서는 다시는 말이 없는 것일까? 방 안에는 그윽한 매화 향기, 향기는 달빛에 실려 창문을 가만히 흔들고, 그는 생각난 듯 일어났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온도가 높은 백자 그릇을 들어 올렸다. 옆에 얌전하게 개켜진 모시상보를 들고 그는 조심스럽게 뜰로 내려섰다. 내일 아침에 주인께 꽃차를 대접하리라. 그는 달빛에 물든 꽃을 따서 하룻밤 샘물에 우려 아침에 주인께 차를 대접할 요량이었다. 물속처럼 차가운 달빛 세상, 발에 잘 맞는 고무신이 시원했다. 늦게 떠오른 수문 아래 요요한 달빛, 매하는 달빛에 취하여 흐드러졌다. 그는 숨을 죽이고 가만가만 석간수가 흐르는 샘터로 가서 백자에 가득 물을 담았다. 물이 담긴 백자를 치마 바위 위에 올려놓고 꽃을 따려고 매화 그늘로 들어섰다. 꽃그늘에 드니 전신이 향기에 감싸였다. 손을 들어 가지 끝에서 봉싯 열린 꽃망울을 따낸다. 하나, 둘. 손끝에 닿는 꽃망울의 부드러움, 손끝을 거쳐 애절하게 스며드는 우주의 정기, 창조주 몰래 비밀을 훔치듯 그는 그렇게 꽃을 땄다. 얼마 동안을 그렇게 열중했을까? 문득 인기척인지 땅의 숨결인지 어디선가 홍기가 스쳐오는가 싶었다. 손놀림을 멈추었다. 그리고 눈에 초점을 모았을 때 그의 숨이 멎는 듯 했다. 꽃그늘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아니,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천천히 꽃그늘을 거닐고 있었다. 거닐면서 그는 앞이 터진 내리다치 옷을 가만히 열고 맨몸에 향기를 담는 듯 했다. 서양 사람들이 입는 가운처럼
가운데가 갈라진 옷은 흰 옷이었고 그 옷 속에는 백자보다 더 흰 살의 알몸, 달빛과 매화꽃 그늘로 어우러진 몸은 살이 아니었다. 한 그루의 매화가 그렇게 환생을 한 듯 그 육신은 만상 속에서 살의 누린내를 지어낸 한 그루 나무처럼 보였다. 그의 숨이 멎었다. 혼절이 아니라 숨이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매화욕을 하고 있는 주인을 방해할 수 없었다. 그는 숨을 참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주인이 매화욕을 끝내고 안으로 들어간 뒤에 그는 달빛을 날개 삼아 꽃 사이를 날듯이 꽃을 땄다. 온도 높은 백자 그릇에 꽃을 띄우니 그릇 안의 물은 달빛 별빛과 함께 매화 향기를 머금는다. 달빛 넘노는 물 위에서 꽃잎은 열리고 야기가 지나칠새라 못이 상포를 덮어 밤을 지새운다. 그렇게 아침이 열렸다. 그는 텐마루에서 백자 물그릇을 들여와 주인에게 꽃차를 올렸다. 밤새 달빛 별빛과 함께 매화 향기에 무르익은 정화수 한 잔에 꽃 하나를 띄워 올렸다. 주인은 말없이 찻잔을 받아 가슴께로 올리며 아미를 숙였다. 그리고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띄우다가 입을 열었다. 청매화라. 찻잔에 떠있는 청매화 한 송이 연두색 화판이 꽃잎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꽃잎을 창백한 푸른빛으로 떠받들었다. 어젯밤 뜰 아래서 내가 매화욕하는 것을 보셨겠군요.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아침에 꽃차를 위해 밤에 꽃을 땄을 테니 꽃그늘에서 내가 하는 짓을 보았겠지요. 달빛 속에서 딴 꽃, 샘터를 눈여겨둔 일이며 백자의 약수받아 꽃을 띄우고 모시덮개를 씌워 밤새 밖에서 달빛, 별빛 다 받아 차를 대접하는 그 마음, 내가 신선을 만났는가 싶네요. 주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지긋한 마음을 담은 몸짓으로 합장했다. 혹시 내 이야기를 들었던가요? 주인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찻잔에 뜬 청매화 꽃받침이 꽃을 창백하게 만들지요. 내 얼굴빛을 닮지 않았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싶어 당황해하는 빛을 띄우자 주인은 상대방의 빈 찻잔에 꽃차를 채우며 말을 이었다. 나는 육신 안에 대단한 스승 한 분을 모시고 있지요. 무슨 말인가? 육신 안에 스승이라니. 주인은 계속 선문답만 고집할 생각인가? 내 몸 안에 암덩어리가 하나 또아리를 들고 앉아 나하고 함께 살자 하네요. 죽음의 갈고리가 나에게 참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런 스승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칼 들고 째자고 달려들더이다마는 칼로 잘라내서 될 일이 따로 있겠지. 내 몸 안에 생긴 것이면 나하고 함께 살자 하는 소린데 그걸 칼로 베어내서 어쩌겠소. 그랬던가. 이분이 갑자기 대학 강단을 떠난 10여 년 전 사람들은 그가 시련을 비관하여 산으로 갔다고들 했다던가. 그런데 이분은 그때 암을 만나 암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때까지 살던 세상을 미련 없이 버리고 산으로 갔겠구나. 저희는 매 순간을 살면서 매 순간 죽음을 확인하고 있구나. 남자는 아주 어렵게 운을 떼었다. 그러시면 지금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죽음을 기다리시는지요 하는 말은 삼키고 말았다. 주인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담담하게 대답했다.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그네는 당황했다. 죽음을 껴안고 있으니 삶이 참됩디다. 한순간도 몸과 마음이 함께 떨리도록 알뜰하지요. 하늘은 나에게 핏줄을 만들지 않았던 복을 주셨어요. 만일 핏줄이 있었더라면 그건 누린내가 되어 내 몸도 영혼도 칭칭 감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겠지요. 지금은 그저 삼라만상 지어진 모든 것을 다 담아봅니다.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고통도 태어났던 모든 것은
슬프고도 아름답지요. 그것을 떠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담아보려 합니다. 어제 들려주신 대금 다음에 오실 때 다시 들을 수 있겠는지,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듣고 싶군요. 나그네는 그 자리에 쓰러질 것만 같았다. 아, 어찌 이런 만남이 있었던가. 그는 메어지는 가슴을 추스르며 두 손으로 방바닥을 짚었다. 혹시 이곳에 불목하니가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불목하니라. 주인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웃었다. 그 웃음은 퍽 젊어 보였다. 건장한 불목하니 한 사람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천지에 있겠습니까? 나는 또 사람이 곁에 있으면 뒤숭숭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선생님 눈에 띄지 않고 그림자처럼 조용하게, 그리고 벙어리처럼 일만 할 사람이 있으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손님에게 그럴 뜻이 있습니까? 조용하게 합장하는 손님과 고개를 반쯤 숙이고 숨결을 고르는 주인 사이에 꽤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주인은 한참 만에 뜸을 들인 듯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한 1년 두고 보시지요. 내년 이맘때 다시 꽃을 따러 오시게 되겠지요. 그때 가서 보십시다. 어제 청노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로서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처음 들으셨겠지요. 아마 사전에도 없는 말이지 싶습니다. 나에게는 속이 텅 빈, 그러나 내 품에 안겨 함께 지낼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지요. 그건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속이 텅 빈 죽공의 서방이지요. 그리고 그는 주인으로부터 청노의 내력을 들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1년. 1년이면 속이 텅 빈 죽공의 청노가 되어 올 수 있을까? 저희가 기다리는 대금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아, 그때까지 내 육신에도 젖대 구멍 같은 구멍이 숭숭 뚫리고 청노처럼 속이 텅 빈 서방이 되어 이 주인에게 안길 수 있을까? 그리고 1년, 그는 양산 통도사 안에 있는 가마에 가서 백자를 구웠다. 굽고 또 굽고 다시 보아가며 구웠다. 세상에 둘도 없는 닭이를 만들겠다는 일념, 오직 매화골의 그분을 위하여 달빛 별빛 담가둔 석간수에 매화를 띄어 한밤을 재우고 그 아침에 그분께 꽃차를 올리기 위한 준비로, 그리고 밥 먹는 일도 잊고 대금을 불었다. 꽃차를 올리는 아침, 그분을 위하여 들려드릴 한 곡조를 익히기 위하여 죽음에서 삶을 배우고 있는 한 사람, 꽃 한 송이에서 우주의 들숨과 날숨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한 사람을 위하여 그는 1년을 가득 차게 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배고플 때 밥숟가락을 들듯 찻집의 여인과 나누던 정사도 끊었다. 여인이 무슨 눈치를 채웠는지 몇 번 빈정거렸다. 통도사 근처 도요지를 다니더니 이제 아예 중이 되려는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재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며 대금을 시작했고, 잘 나가던 회사의 중력 자리를 걷어차고 나온 뒤에 돈을 못 번다고 아내가 아이들 깨어 차고 달아나게 만든 사내, 그럭저럭 어울려 찻집 허드렛 일을 도와가며 밥술이나 얻어먹고 저 하고 싶은 집 마음 놓고 하게 되니 그것도 복이라고 날아가게 만들려는가? 찻집 여인은 그런 눈으로 그를 보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알면 안 돼요? 당신은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아내가 가버리고 아이들이 아빠로부터 등을 돌리고 부모와 형제들까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예 버린 사람으로 돌려놓았을 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어지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었지요. 점점 가속화되어가는 이 문명의 속도에 반기를 들겠다는 당신을 제3자들은 돈키호테 취급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어지간히 당신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피차 익숙해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당신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원인이 무엇예요?
그는 찻집 여인의 성화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그리고 가슴에 담았던 말을 쏟았다. 순교요. 아니, 순교라니. 여자는 어이가 없어 했다. 이 인간이 정말 정신마저 이상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요? 되짚어 물었다. 도대체 언제 어떤 신앙이 기이했기에 꽃 한 송이를 위한 순교요. 세상에 내 참 기가 막혀서. 그게 무슨 미친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 아득한 소리만 하게 해요? 그렇게 둘러대며 나를 놀릴 셈인가요? 이 거대한 문명의 톱니바퀴에 말려들어서 죽기보다는 한 송이 꽃을 위하여 죽기로 했소. 도대체 그 한 송이 꽃을 누구에게 바칠 건데요? 매화골 부인요. 아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난해 정월에 그곳을 다녀온 뒤로 이상해지기 시작했군요. 듣기로는 그곳에 병든 노파가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당신이 도대체 무슨 귀신이 홀려서 이렇게 된 거지요? 홀렸다고? 그는 빙긋 웃었다. 홀린 것은 내가 아니고 온 세상 천지에 미친 듯이 먹고 마시고 서로 엎치고 덮쳐가며 빼앗고 찌르고 짓밟고 짓밟히며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중생들이요. 사내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리고 망설이던 말을 하기로 했다. 꽃 한 송이에서 우주의 들숨과 날숨 소리를 듣는 그분은 득도를 한 사람입디다. 나는 그 도를 이어받고 싶은 거요. 찻집 여인은 무엇을 느꼈는지 참으로 허망한 듯이 허공을 향해 한숨을 쉬더니 내던지듯 말했다. 잘들 놓으십시오. 누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세상에. 늙고 병든 할망구한테 반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여기 있었구먼. 오라, 그동안 입이 부르트도록 대금을 부러제낀 것도 이유가 있었구먼. 나중에 말은 혼자 소리처럼 내뱉었지만 사내를 심하게 능멸하고도 남는 말이었다. 참으로 1년 내내 혓바늘이 돋고 입이 부르트도록 그는 대금과 함께 지냈다. 단 한 번 매화골의 주인이 듣기를 원하는 그 한 곡조의 소리를 내기 위하여 오직 그 한 곡조가 흘러나오기를 기다리며 그는 밤에도 대금을 놓지 않고 껴안고 잤다. 찻집의 여인은 사내의 행각에 심사가 있는 대로 뒤틀린 듯 잡아뜯는 소리를 쉽게 접지 않았다. 당신 말이에요. 이미 저질러 놓은 업장이 어떤 것인지 잊었어요? 아내, 아이들, 그리고 당신과 나. 이제 와서 무슨 억하심사로 산골 노파에게 엎어지려는 거지요? 사내는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업장, 업장. 저질러진 업장이 두껍지. 두껍고 말고. 나처럼 나쁜 놈이 다시 없지.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오. 하지만 세상의 질시나 오해, 그리고 냉대는 내가 마땅히 겪어야 할 수행이요. 나는 그 짐을 저승까지 지고 가게 될 것이오. 세상에 무슨 청승인지 어쩌다가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는 누가 무엇라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1년 내내 도요지 가마 앞에 엎드려 굽고 또 굽던 백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온도 높은 물그릇을 골랐다. 1년 내내 무명에다 황토물, 백토, 먹물을 들여 매화골 그분이 살고 있는 집 마루에다 깔아놓을 누비깔개를 만들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들어가 생식을 마련하고 지난해에 있었던 꽃가위를 챙겨 길을 떠났던 것이다. 금기를 깨면 부정을 타 매화골의 주인이 쓰러지고 말 것 같은 조심스러움에 그는 1년 내내 매화골에 대한 수소문이나 안부를 묻는 일도 삼갔다. 문득 그분의 병세는 어떠한가? 병세가 악화되어 아주 눕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누가 수발을 들겠는가? 지난해 사내가 다니러 왔을 때 주인은 그런 말을 했다. 아파서 일어날 수 없을 지경이면 곡기를 끊어야지요. 물도 과분하지요. 매화밭에 울타리도 없이 만든 장독에서 아무나 눈에 띄는 대로 매실청이며 매술지를 퍼간다는 말소문을 듣고 그 무렵에 찾아왔던 친구들이 펄쩍 아까워하면서 그걸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물었을 때
아이고, 먹을 사람이 퍼가는데 뭐라 하겠소. 이 집도 업어갈 사람이 나타나서 업어갈 수 있으면 업어가라 할 처진데 하고 말했지요. 하고 그는 하하 웃었다. 잠을 잤는지 꿈을 꾸었는지 그는 무엇에 찔린 듯이 벌떡 일어나 나왔다. 해가 기울어 있었다. 아, 여상하시기를. 부디 여상하시기를. 그는 기도하듯이 운전대를 붙잡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갔다. 구비구비 거뭇거뭇한 바위를 휘덮은 매화꽃이 구름이었다. 차창을 활짝 열었다.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농욱한 향기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였다. 승용차가 길을 쓰듯 가파른 길을 올라서니 멀리 능선 아래로 꽃구름 위에 떠있는 지붕이 보였다. 문득 이 길을 천년 전에 가보았던가, 아니면 어제 다녀갔던가, 아니면 매일 다니던 길이던가 갑자기 몽롱해졌다. 차 소리를 들었는가 분한문이 열렸다. 방금 전에 뵙고 잠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맞이하듯 주인은 담담하고 심상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어제 뵌 듯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청매와 합판이 얼비친 꽃잎처럼 얼굴이 좀 더 푸른기가 돌아 창백해 보였다. 아니다. 지난번에 이 주인을 감싸고 있던 엄격함이 어딘가로 쓰러지고 어머니처럼 누님처럼 따스하고 포근한 미소가 있지 않은가. 전생에 당신은 나의 어머니였습니까? 누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내였습니까? 어머니요, 누님이요, 아내를 다 가진 주인. 답판에는 동백 한 송이 그리고 여전히 매화 한 가지가 꽂혀 있고 애쑥을 다듬은 쑥차며 작설차 등 차통이 다정했다. 다만 그때와 다른 것은 한옆으로 매실주며 모가지로 가득 찬 병이 있는 것뿐이었다. 주인은 제주잔을 닮은 백자술잔에 술을 쳤다. 술이 있었습니까? 불목하니가 되었건 청로가 되었건 술 한 잔이야 못 주겠소. 두 사람은 담담하게 차와 술을 나누었다. 지난해 그날처럼 그는 객사에 군부를 떼고 저녁상 앞에 앉았다. 그래, 그 피멍든 육신의 구멍을 다 내었소. 오늘 달이 뜨면 저 치마바위에 올라 매실주 한 잔 나누며 그 텅 빈 육신에서 흐느껴 나오는 젖대 소리를 들려주겠어? 그랬던가 이 주인도 이날을 위하여 1년을 내내 기다렸을까? 1년을 하루처럼, 아니 1년을 천년처럼 기다렸을까? 달이 뜰 무렵 남자는 바위 위에 자신이 마련해온 무명의 누비깔개를 깔았다. 황토물, 백토물을 들이고 먹물 들인 것을 달아 정성껏 누빈 깔개를. 달이 떠오르고 나서야 주인은 그에게로 왔다. 지난해에 보았던 매화욕의 배기를 입고 주인의 기민 머리가 달빛 아래 눈부셨다. 물속인 듯 향기의 구름 속인 듯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주고받았다. 술잔에 달도 내려앉고 낙하도 한몫 씌었다. 참 좋구나. 뜻하지 않은 탄성이 물속 같던 달빛 하늘을 흔들었다. 남자가 잠자마자 주인이 말을 이었다. 나에게 청로를 주셨으니 하늘에게 감사를 드려야지. 그래, 좋다는 게요. 참 좋구나. 정말 좋구나. 그는 주인의 탄성을 들으면서 문득 소스라쳤다. 그 노파는 아직 처녀요? 평생을 혼자 살았답디다. 지금도 자신에게 맞는 짝을 만나지 못한 한을 감추고 산다지? 찻집의 여인이 퍼붓듯 쏟아내던 말이 떠올랐다. 아, 드디어 나는 청로가 되었는가? 이분은 나를 당신의 청로로 삼으셨는가? 술잔에는 계속 꽃잎이 날아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나누었다. 매실주가 흘러들자 청로의 가슴에 물줄기가 열렸다. 손가락도 마디가 풀렸고 입술도 녹았다. 매실주의 맑은 향기가 육신에 구멍을 내고 향기는 이윽고 바람이 되어 젖대를 흔들었다. 그는 대금을 조용히 들어 올려 입술로 가져갔다. 오직 이 한 곡조를 위하여 그렇게 여러 해
입술이 닳도록 불었던 젖대 하나. 피리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 태어남의 깊은 서러움, 육신의 무게를 털어내는 혼의 사무침이었다. 이승이 저승을 손짓하고 저승이 이승을 끌어올려 들숨날숨의 비밀이 흐느낌으로 허공을 채웠다. 사무치는 대금소리, 달빛이 숨죽이고 매화 향기가 고개를 숙였다. 얼마나 그렇게 지냈을까. 달빛을 흔들고 향기를 조심스럽게 저어가며 주인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대금소리에 너울너울 춤을 추듯 향기의 물속, 달빛의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난해처럼 매화욕을 시작하겠거니 바위 위에 걸터 앉은 청노는 그 전신을 젖대 삼아 계속해서 혼을 일깨워 불렀다. 그는 대금을 불면서 달빛을 마시고 향기를 마셨다. 태고에 누렸던 이런 시간이 있었던가. 천지신명이 그 자리에 함께 취하여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모든 것이 하나였다. 모든 것이 한 가락, 지구라는 별이 너울너울 춤추는 가락이었다. 매화밭 깊은 곳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 주인의 몸에서 흐르르 벗겨진 옷이 땅 위로 흘러내렸다. 꽃잎이 떨어지듯 맨몸이 꽃 사이에 둥실 떠 있었다. 향기 속에서 살이 녹아지고 달빛 속에서 뼈가 흐물어져 육신이 꽃으로 달빛으로 나무로 제각기 날아가는 듯. 아, 저분은 저렇게 달빛과 향기 속으로 영영 떠나가는구나. 아주 가시는구나. 사내는 그 주인이 그렇게 떠나는 것을 보았다. 주인의 영혼이 그렇게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20날 매와 달밤에 흐느끼는 젖대 소리에 밀려 춤추듯이 저승으로 가시는가. 죽음은 이별이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영혼의 애틋한 손짓만 남기며 가는 길. 그는 피리에 남은 숨을 다 불어넣듯 대금을 불었다. 입술이 아니라 영혼의 흐느낌으로. 청노는 대금을 내려놓고 달빛 속에서 꽃을 땄다. 한 송이 두 송이 떨리는 손으로 꽃을 땄다. 그리고 석간수를 길었다. 1년 동안 공들여 만들고 또 만들어 그중 좋은 곳으로 골라 온백자 물그릇에 물을 길어 담고 꽃을 띄웠다. 달빛이여 깊게 깊게 스며들라. 별빛이여 떨리면서 스며들라. 그리고 향기여 순간 속에서 영혼을 끌어들이라. 그는 푯돌에서 새벽이 올 때까지 기도하듯 앉아 있었다. 석간수의 꽃향기가 스며들기를 기다렸다. 해가 떠오를 때 차탁에 물그릇을 올리고 찻잔을 채웠다. 주인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차공량을 받으러 나왔다. 주인은 청노가 올린 찻잔을 가슴께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꽃 한 송이 떠있는 맑은 물, 꽃, 차,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주인의 입술로 간 찻잔에서 꽃차 한 모금이 넘어갔다. 주인이 찻잔을 내리며 말했다. 꽃잎 하나에 목숨 거는 사람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한을 풀었소. 하늘이 보내준 청노. 나는 1년을 하늘이 보낸 청노와 함께 지냈지. 나는 지금 세상에 다시 없는 꽃차를 공양받았소. 사내는 대답듯이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주인이 말을 이었다. 집을 맡길 사람이 왔으니 나는 이제 마음 놓고 떠납니다. 나그네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한나절이 지나 저녁이 되어도 기척이 없어서 나그네가 방문을 열었다. 주인은 곱게 잠든 듯 자리에 누워 있었다. 묵조선. 그렇게 숨을 거둔 뒤였다.